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첫째 세션으로 사내 기업가 정신, 소위 코퍼레이트 엔터프레너십에 대한 내용을 나눌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이나 또 우리나라의 그 경영 방식을 기업가 정신을 빼놓고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자원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까지 발전했던 우리 산업화 초기의 어떤 상황은 기존의 어떤 경영학 이론으로도 설명하기 어렵고 막 기업가 정신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쩌면 K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그의 본질도 아마 기업가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90년대 중후반에 우리 IMF 금융위기 때 또 이제 벤처 기업들이 또 새로운 어떤 기업가 정신의 새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한 10여 년간 어떻게 보면 기업가 정신의 암흑기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지금 이제 바야흐로 제3의 물결이랄까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이제 필요한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아마 그 기업가 정신은 이제는 특정한 벤처 기업만이 아니고 대기업만이 아니라 모든 조직이 어떤 기업가적인 조직으로 변해야 되는 그런 요구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그 다룰 그 사내 기업가 정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서 혹은 기존 조직 내에서 어떻게 기업가 정신을 활발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발전해왔던 것은 주로 선진국에서 이미 다 해놓은 것을 따라오면서 소위 말해서 그 패스트 팔로우로서 따라왔기 때문에 관리자형 경영자가 필요했습니다. 소위 어드미니스트리티브 매니저로서 어떤 주어진 일을 잘 해내면 효율적으로 해내면 됐지만 이제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어떤 사업 기회를 실현하는 이런 과정을 대기업에서도 그 방식으로 해야 되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꼭 기업가 창업을 한 게 아니라도 기존 기업에서도 소위 기업가형 경영자 엔트러프리널 매니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HR의 관점에서도 이 기업가 정신이 우리 조직 내에서 어떻게 활발하게 활성화될 것이냐, 그걸 하기 위한 어떤 제도나 또 문화나 어떤 그 방법론이나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을 오늘 함께 나눌 겁니다. 오늘 두 분의 발표자와 또 한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우선 첫째 발표자로 마크 마이어 교수님이 우리 코퍼레이트 엔터프레너십 사내 기업가 정신 전반에 대한 걸 설명해 주실 텐데요. 마이어 교수님은 지금 노스 이스턴 대학의 석자 교수로 계시고요. 여러분들 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버드 MIT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특히 그 MIT 박사과정 중에 우리 그 유명한 에드 로버트 교수님 지도로 박사과정에 있을 때는 너무 아주 창업에 대한 열정이 크셔서 박사과정을 잠시 그만두고 벤처컴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를 아주 성공시키고 다시 학교를 복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이제 대학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The Power of Product Platforms라고 하는 유명한 책의 저자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에서 지금까지 쭉 창업을 하셨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창업 지원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던 그 경험을 담아서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발표자로는 우리 삼성전자 창의개발센터의 이재열 상무님을 모셨습니다. 삼성에서 어떻게 과거에 우리가 삼성하면 관리의 삼성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삼성에서 어떻게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 것이냐, 그리고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이런 여러 방식을 정말 창의적인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C랩이 있습니다. C가 아마 크리에이티브일 텐데 어쩌면 아마 그게 크레이지가 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의적 조직이라고 하는 게 모두가 창의적이 될 수가 없으면 크레이지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조직이면 아마 창의적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C랩이 있고요. 그리고 집단지성 플랫폼인 모자이크 쪽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그전에는 우리 삼성종합기술원에서 인사팀장을 하기도 하셨고 해서 오늘 아마 이 기업가 정신 창의성 그리고 인력관리 관련해서 좋은 발표를 해주실 거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 토론자로는 최은철 대표님입니다. 이분 회사 이름이 아주 당돌합니다. 이놈들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름 자체가 벌써 아주 그 도전적이고 아주 진취적인 어떤 기상이 펼쳐지는데 사실은 이분이 삼성전자의 C랩 출신입니다. C랩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업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의 실제 경험자로서 오늘 그 우리나라 기업이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어떤 문화나 이걸 또 확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논의를 같이 해줄 겁니다. 예, 그럼 오늘 첫째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어 교수님께서 한 20여 분 동안 이 코퍼레이트 엔터프리너십이라는 주제로 그동안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시겠습니다. 자, 프로페서 마이어. Thank you. Thank you. Good morning. Pleasure to meet you. So I am a professor at Northeastern University. As you said, I've also founded a number of software companies, both as a young man and later on in life. So I'm an entrepreneur. But much of my time, in addition to teaching and research, is spent working with executives in big companies around the world to help them grow, to help them innovate from within. And I will give you some of my principles of success that I use with my clients, with the companies that I work with. And in each one of them, there really is an important human component. As an entrepreneur, a serial entrepreneur, and as a consultant to executives in very large companies, the human factor is the most important thing. So it's a very good thing that we're talking about corporate venturing at an HR Global Forum. So now I have a few comments and a few slides, and then you can ask your questions afterwards. So we shall begin. These are principles of success. So most executives are just worried about this. If this is an example of a young woman driving a car but not driving a car. This will be many of you ladies in the audience, probably in about 5 years, where you're reading and doing other things and the car is driving itself. That's actually a Volvo setup, if you can see it carefully. But this is the future. With many of the auto companies with whom I'm working right now, this is what they're really concerned about. How do we get there? It really is a corporate venturing problem as much as a technology problem. So the keys to success, well, there's a lot of barriers to moving forward with a future like that. Usually the people running companies have grown up with inside the company. So from an HR perspective, the way they're driving is often driving by looking in the rear view mirror. Can you understand that? By looking backwards, not forwards. So there's an executive concept problem. Most of their R&D budgets are spent on incremental product line extension, the next new model of a vehicle or a machine. Inside these companies are very large, powerful, functional organizations that each have influence within inside of stage gate systems to actually get in the way of new innovation if they wish to do so. And there's a certain rigidity when it comes to what a business model is inside of a company. Like, we've made money this way for decades. Why should we make money in a new way moving forward? It's risky. Let the next set of team, let the next people do it. It really is a human psychology problem. And I find when companies tend to then innovate that are large, it's usually when new management comes in with a mandate and a motivation to grow the business. So now let's look at how we get through this. So what do we do? By the way, am I speaking too quickly? Is this a good pace? Yeah, good pace? So the first thing is to identify growth strategies. This is a classic framework. This is called adjacent growth. This is a conversation with senior leadership teams. I'm having one of these right now, where a company has always made money inside of the kitchen of the households of the world. And now there's this whole opportunity to extend that into grocery stores and retail shelves. It's just an adjacency where you're leveraging technologies into new market applications. We'll see many examples of this in my presentation. But getting a senior leadership team to say we want to grow into a new market space, to find as new users and new use cases, it's really everything. Without that, you can't move forward. It's a psychology issue. So if you're running a healthcare organization, going from the hospital to home healthcare monitoring. If you're in the auto business, going from just making cars to services enabled by vehicles.
It's quite an adjacency. So that's step one. Here's an example. Now these lights are very bright here this morning for me up front. I can hardly see anybody, but they're very bright, and many of these are LED lights, the theater lights. The leading manufacturer of these lights here, I need my sunglasses this morning. It's this company, Philips. And if you look at Philips' journey of enterprise growth, I've worked with them for a decade. If you look at what they have done, they've gone from just making light posts like this. If you look at this man right here on the screen, he's looking at what? He's looking at a computer screen showing what lights are where in the city. And if you start adding on to those light post sensors for pollution, like in the city today, or traffic, like in the city this morning, or gunshot detectors in certain cities, unfortunately in the United States, not in Korea. All sorts of monitoring you can do, so the light post becomes a monitor. It's just not for light. That is the new world of lighting around the world. That is what companies like Philips are focused on. It's just not making better lights. It's connected lighting for services. Here's another example. This is Caterpillar. I've worked with Caterpillar in the past for a number of years on that idea of going just not for making tractors and trucks and big articulated machines into putting sensors on the machines so you can tell if they're going to break. You can tell if the operator is driving or not, or is about to drive into an accident. You can tell the productivity of a job site. You can tell so many things once you light up the tractor or the excavator. But this example also here is the other way to think about growth. This framework here is going to a new geography. So if you look at Caterpillar, their greatest growth right now is making smaller machines for China with partners. If you look at General Motors, the company that everybody thought was going to go out of business not too long ago, it's now run by two women, actually, the CEO and CFO. And they sold off their European operations, and they're the fastest growing car company in China. It's just an extraordinary success case of going to a different geography to make money. I'm sure this is facing all the Korean companies, is how to grow in places like China. India is also extraordinary. So this is the strategy. The second principle, moving on, is what we call design thinking, which is innovation thinking, which is actually designing new products, systems, and services. And I love to teach this. From an HR perspective, if I go in and I teach something pretty dry, such as accounting, people are very serious. We've all taken accounting classes. If I teach innovation, they come in and they're smiling because they're creating something new. It doesn't matter if they're freshmen in college or executives inside of companies. Innovation is the activity in business which uplifts the spirit. It's the way to express one's creativity and to solve problems. It's a beautiful thing. So design thinking. Now, most companies do not do design thinking. Many are investing in this, but what most companies do is straight engineering. To do design thinking, you have to step outside of your current products, outside of your current ways of doing market research, and actually engage with new users. All my work now, it seems, is helping established large companies understand millennials and to develop products and systems and services for millennials who have absolutely no loyalty to old brands. They want new things. It's really interesting. So, design thinking, and the way we do that is through innovation boot camps and customer immersions. And I can show you some examples. So here's a simple example. This is a baking product, and this is a young mom with 2 kids. The boot camp done with employees of the company, this is Duncan Hines in the United States, so I can share this with you, is the story about her innovation was doing something with her children, just not making a cupcake. It was having fun baking cakes. This was a very hot product last week in the United States because it was Halloween, and the women of America using this product, this experience, were making crazy things like this.
Now, this is fun, this is innovation. It produces $100 million in new revenue for the company, but it leverages everything that the company is good at, the core supply and recipes of making great chocolate cake and icing on top of it. But it's a kit. Here's another example, different user, same platforms. This is for somebody like me. My kids have left home. In the United States, we call this, I'm an empty nester. Many of you are empty nesters, with your kids have gone off and moved out of the home. And the problem with baking in America is men like me, once the wife goes to bed at night, the man says, I want to watch the news. Big election today. And what do? They go to the refrigerator and eat the rest of the cake. And then they get big. And so the innovation here is to make a cake that's smaller, that's shaped differently, and it's called perfect size, to help the older men of America not get big bellies. And then lastly, here's another, the millennial. The use case was not after dinner or not learning with kids. Different use case. This is design thinking, a simple example. But this is rushing off to work, like you young ladies in the morning, rushing off to work, not being able to make a full breakfast, so we designed a product very quickly that is perfect size for one, which you just do in the microwave and you run off to the subway and it's your breakfast in the morning. So 3 different users, 3 different use cases or stories, 3 very, very different new product lines, each one contributing over $100 million in revenue very quickly after launch. That is what corporate entrepreneurship is. It's not funding a new venture per se that goes off and does stuff. I've done these things too, but it's innovating, being a venture with inside a company and growing revenue after these new applications. So this is the design of an innovation boot camp. We define the growth strategy, we do design thinking sessions, we then lay out a business plan, and then we execute. If anybody wants to know more about this, I've written books on this, I have articles on this. It works. And it's something that we work with the HR directors in big companies to bring people together outside the company. We square off against new target user segments. We learn their use cases. We develop the innovations and test them, all with a focus of not cutting costs, but growing revenue. An innovation boot camp. So principle number 3 then is there has to be agile development. And this is its own story, but HR has to support this as well. Most engineers, and I'm originally engineering myself, they want to have the perfect product, the perfect specification before they do development. Well, in new things, by the time you get something perfect, it's obsolete. So agile development is rapid cycles of development and testing. In most large corporations, they say they do this, but very few actually do it. It takes HR to intervene and R&D managers to intervene to actually allow and support agile development. So that's principle number 3. Principle number 4 is very controversial. All the major innovations that I have worked on in the last 20 years, we have done outside the traditional stage gate inside a major corporation. A stage gate is how R&D works in most big companies, where there are defined gates. Each product has to go through those gates, and all the executives get to vote the project up or down. And in doing so, they can lend all their biases to that project, which can be harmful to innovation and revenue growth. So we develop an alternative to stage gate. I happen to call it the fast path method, but this is what large companies use to set up a venture capital type process inside their companies to fund new innovations just as if they were new ventures. And we'll hear what Samsung does in a minute, but an alternative, if you have an innovative idea and you run it through the traditional product development process of most companies, it's going to come out not being very innovative, and it's not going to come out very fast. That's just the way things are. Number 5 for the HR community, as important as anything, is you have to make innovation safe for the innovators.
How many people know a corporate entrepreneur who tried something, it didn't work the first time, and they ended up leaving the company? And then anybody else inside the company who's thinking about doing this says, doing that is not safe for my career. It could be a career killer. So that is a problem. That's the biggest problem. The executives don't do the innovation, the workers, the employees do. If it's not safe for them to innovate, why would they do it? They'll leave the company and do a startup, but they won't do it inside the company. So what I do is we usually do innovation in teams. This is from a very large company, by the way. This is a get out of jail free card. I just have a little picture of it. It's from the Mars company. Does anybody know what Mars does? The big Mars company? Biggest chocolate manufacturer, biggest pet food manufacturer, biggest chewing gum manufacturer. They're big. And it's a very traditional company, privately held. For the innovation teams, we actually get the executives to sign a card that the team can hang on its wall, its workroom wall, that basically says that they get a get out of jail free card to try new things in terms of product, partners, business model, and other things, channel to market. Very important to think about how to make entrepreneurship inside a company safe for the innovators. And we can talk more about this later. The most important thing. Then lastly, once products achieve scale, you then have to decide as an executive team what to do with these innovations. There's many companies that come up with new products, but then they seem to not grow. They tend to die once they're launched. And I think it's because they don't think through this framework. So I'll show you some quick examples. New products, new product lines, new business units, or new company spin-offs. So here's a new product line. It's from Samsung. You've probably seen this. This is the Family Hub. It's a completely new business model. You can order does anybody own a Family Hub refrigerator for our friends from Samsung? Anybody own it? It's a new product. It's being launched. So the business model change here is rather than sell us a refrigerator once every 14 or 15 years, on average, sell us a refrigerator but make a little bit of money off of us every week. Because we're busy, we want to order food through the refrigerator or through our cell phones and have it delivered to our homes. So this is essentially a new product line. Then there are new business units. This is from Mars. Now, a new business unit typically happens when there is a new business model. If you can look at this picture up here, you see the M&Ms. How many people here, quick show of hands, how many people like M&Ms? Does anybody like M&Ms? That's why it's a big company. Yeah. So what if you had an innovation where you could take the blank side of an M&M and actually print messages in different languages or put on pictures? Literally do this. And what if in doing so you found out consumers would pay 10 times as much money for each pound of candy for this personalization? And what if you had to sell this direct to consumer and have to have it shipped directly to their homes? An entirely new business model. This is called My M&Ms in Mars. We're very proud of this little company. It's actually a new business unit direct to consumer inside of Mars, the big candy company. And then lastly, there's corporate spin-offs. So here's one of my favorite companies now is General Motors. I don't actually work for them. In my first software company, they were one of our biggest customers. We sold software to them, real-time software. But right now, that's Mary Bella. She is the CEO of the company, and they have new product lines. You see that Baojun, which is the low-cost product line in China. They're making over 1 million cars a year in China for under $6,000 a piece. And then you have new business units. If you see Marketplace and Maven, those are basically marketplaces through the console of your car to order things while you're driving. And then there's a completely new corporate spin-off, such as Cruise Automation on the lower left. Cruise Automation is a spin-out from General Motors, and they've raised $3 billion, I believe, from Honda, another $3 billion from SoftBank. This is for the driverless car. And so what GM is doing is getting partners to invest
in developing this whole new paradigm for the industry. And many people think that this may be the winner in the future because GM has registered so many miles of driverless cars and has an ecosystem around it that's rather formidable. So you have all three there. You have new product lines, you have new business units, and you have an entirely new corporate spinoff, all within inside of one company. And you must know that for that to happen in a traditional company that was almost out of business 10 years ago, literally, you need to have a very, very special executive, which is what that company has, and it gets back to mindset in psychology. So those are the comments. The one last one is, most companies don't do it all from within. They balance internal innovation with external acquisitions. And in every great company, such as Cisco in the United States, or Google, or Microsoft, or IBM, everyone, you find a balance between internal innovation, using methods similar to those that I've described, and acquisition to bring new technology and new business models into the company. It takes both. It takes both to really grow. So in 20 minutes, that's a lot to talk about, but those are, when I go into a large company and I think about it's stuck and it wishes to grow, it needs to grow, I think about strategy, I think about design thinking, I think about execution, I think about making it safe for people to innovate, safe for them to innovate. And then I think about having an exit strategy for innovation, which is either new product line, new business unit, or spinning it off as a new company. And I can give you examples of that from my own experience. And then lastly, I think about the balance between internal development, we call organic enterprise growth, and acquisitions to complement the strategy. So that is what I want to share with you, Professor and audience. I think that I've used up my time slot. It's been a pleasure speaking to you, and I guess the next order of business is to say, 감사합니다, thank you. Okay, thank you. 예, 우리 마요 교수님께서 이 기업에서 이 사내 벤처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통해서 신규 사업을 하거나 또 사내 기업가 정신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7가지 원칙을 사례와 함께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계신 분은 거기 모바일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발표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한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제기했던 그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Q&A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우리 최현철 대표님께서 한 10분 이내로 좀 토론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웨어러블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이놈드 연구소의 최현철입니다. 저는 앞서 이재희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C랩을 통해서 첫 번째로 분사한 회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창업할 때 스핀오프 제도가 좀 기업한테 유리한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삼성에서 근무했다가 창업을 한 실제 경험자이기 때문인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창업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저도 실제로 체감하는 게 사람과 아이템입니다. 아이템이 좋아도 그걸 구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면 구현할 수가 없고요. 사람들이 좋다고 해도 좋은 아이디어가 없으면 그 회사는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C랩이란 사내 벤처를 하게 되면 일정 기간, 약 6개월에서 1년, 2년 정도의 내부에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또 그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핀오프 제도를 하게 되면 그 아이템,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피버팅하고 갈고 닦은 아이템을 가지고 자기들과 1년 동안, 2년 동안 같이 했던 핏이 맞는 자기와 연구개발을 같이 하기에 좋은 사람들만을 모여서 스핀오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다른 일반적인 스타트업보다는 스타트업 지점이 한참 앞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사업할 수 있고 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서포트입니다. 네, 돈 있죠. 네. 왜냐하면 많은 스타트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좋은 아이템도 있지만 그걸 구현하려고 하면 돈이 없습니다. 네.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스핀오프 하게 되면 일단 모기업으로부터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제 당장 투자금보다도 더 좋았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음향과 진동 쪽에 특화된 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기술을 연구 개발하려면 최소 1억에서 2억 이상에 되는 그 테스트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스타트업이 1억, 2억 되는 장비들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삼성전자 내부에 있는 무향실이라든지 각종 더미헤드라든지 음향 기구들을 무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무사히 연구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기업의 문화입니다. 저는 많은 학생분들 대학교라든지 심지어 요즘 초등학생들도 창업하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좀 더 경험을 갖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 방법을 혼자서 터득하기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부 때는 경영을 전공했고 석사 때 이제 뇌공학을 전공해서 엔지니어계를 들었었는데요. 창업에 대한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제가 바로 창업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에 입사한 것은 삼성전자에서 어떻게 아이데이션하고 그 아이디어가 어떤 단계를 거쳐 제품화되는지의 과정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피노프 제도를 통해서 이미 아이디어가 제품화되고 제품이 유통되고 CS나 AS까지 되는 하나의 그런 프로세스를 경험해서 나온다고 하면 그냥 바로 창업에 뛰어드는 사람보다 좀 더 빠르게 그리고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내 벤처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 꼭 대기업이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을 시작으로 좀 더 많이 활성화되는 바람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섰으니까 저희 회사 PR을 좀 하면 저희는 웨어러블을 통해서 소리를 전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귀에 대면 남들이 듣지 못하게 통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AI를 웨어러블로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폰이나 헤드셋에 AI 기능을 넣었을 때 항상 귀를 덮고 있어서 외부에 차가 오는 소리나 뭔가 위험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귀를 막고 이어폰을 쓰더라도 외부 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는 오픈이어라는 기술을 가지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최현철 대표님이 많은 분들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혜택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 질문들 중에서 좀 가장 아마 좋아요를 많이 받은 질문 중심으로 제가 두 분 발표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이어 교수님께 대한 질문인데요. 오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7번째 프린시플을 통해서 내부 개발과 M&A를 활발하게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기업이 이렇게 우수한 벤처를 전부 이렇게 M&A를 하고 하게 되면 모든 자원이나 역량이 대기업에 너무 이렇게 집중이 돼서 어떤 건강한 생태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기업 예. Okay. So I've started a number of software companies myself. And when somebody starts a company, they want to create a new product or service and they want to solve a problem. But to build a company, they invariably have investors. And once you bring in investors, after 5 or 7 years, they want to get their money back out. So as soon as you build a real company that has outside money in it, these are the things that sort of happen. And so it may be for the economy that you don't want Cisco buying up all the interesting telcos or Microsoft or IBM buying up all the small software companies, but this is how the world works. And then what you find is that those entrepreneurs, I'm a serial entrepreneur myself, that the same bunch of people get together, they have successful investors behind them and made them money, and so they do yet another company. So that is how it is in the United States. It's teams of people who create a series of companies together,
And after 5 or 7 years, the goal does to become acquired. Very rarely do they go public. That happens sometimes, and the company stays whole, but most often they're acquired. So I hope I answered your question. And for the large corporation, companies such as Cisco or other companies, they do a very good job when they buy a company to keep the employees inside the parent company as independent operating units and give them lots of incentives to bring that entrepreneurial spirit and culture into the bigger enterprise. So most acquisitions don't succeed in that, but there's a few companies, I would have you look at Cisco, that do a great job at buying companies and keeping the entrepreneurs inside their business. I hope I answered that question. Okay. It's a good Yeah. question. It's a difficult question. Okay. Thank you. Yeah. 예. 우리 유 센터장님께는 좀 이렇게 실제적인 질문이 많았는데요. 예를 들면 C랩을 통해서 이렇게 스타트업이 만들어질 때 삼성전자에서 지분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그리고 거기서 특허 같은 게 생겼을 때 그게 누구한테 기속이 되는지, 그리고 그 창업한 분에게 그 혜택이 주어지는 게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질문이 많았습니다. 네, 많이 받는 질문이네요. 저희가 그 초기 투자금이라고 해서 이제 삼성 SVIC하고 같이 이 기업 가치를 산정을 해서 최소 한 5억, 그다음에 최대 한 10억 정도 이렇게 범위를 두고 저희가 투자를 하는 대신에 지분을 한 15%에서 많으면 25% 정도 요 범주 안에서 저희가 지분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일체 경영 간섭을 하지 않겠다. 다만 그 스피노프한 회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될 때는 저희가 삼성전자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원한다라는 그 사항을 뒀고요. 그 다음에 그 지분 얘기하셨고 그 특허의 기속. 특허는 이제 C랩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삼성전자의 재직 중에 특허를 출원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특허는 삼성전자에 귀속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피노프에서 사업을 하겠다. 본인이 이제 그 개발 과정 중에 냈던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허 라이센싱을 주고 사업을 하게 합니다. 초기에는 그것도 이제 무상으로 주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법률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한 시점까지는 참았다가 이익이 발생되면 거기에 적정한 가격에 맞는 저희가 이제 특허료를 징수하도록 돼 있고요. 개인한테 주는 혜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답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개인한테 주는 혜택은 역시 창업 지분, 초기 그 파운더로서의 많은 지분을 본인이 갖게 되고 그 지분을 취득하는데 회사가 초기에 연봉 2년치의 그 경력금을 지급을 하죠. 그 다음에 삼성 벤처 투자가 투자를 했다라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사실은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데 상당한 그 위치에 있고 제가 이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전 같은 경우는 아주 그 금액이 이렇게 많지 않은 한 2, 3억 이 정도 되는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 저희 이제 C랩과제 같은 경우는 여러 단계를 통해서 검증된 그런 기술이고 아이디어다 이렇게 해서 그런지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0배 정도 되는 규모의 물론 심사를 거치지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MOU도 체결을 할 정도로 C랩을 통해서 스타트업한 회사들은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nother question to Professor Meyer. 예, 오늘 말씀하셨던 그 사내 기업가 정신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주로 이렇게 고객을 위한 새로운 어떤 시장을 창출한다든가 B2C 시장에 B2C 기업에 맞을 것 같이 보이는데 이러한 것들이 B2B일 때하고 B2C인 기업인 경우에 좀 달라지는 내용이 있을까요? 기업에서 이렇게 사내 기업가 정신을 활성화하게 될 때 삼성전자도 이제 예를 들면 아까 B2C 경우에 새로운 어떤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B2B 경우에도 이게 오늘 말씀하신 원칙이나 여러 가지 방식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Yes.
So in my presentation, I had the first example was Philips, which sells to large cities and to large real estate owners lighting, indoor and outdoor. So it's very much a B2B play, a total B2B play. They do not make any money selling into Home Depot to consumers. It's all B2B. And then Caterpillar, all those industrial IoT services, many of you probably work for industrial concerns where you sell equipment. And now you have to apply IoT and AI to provide services to make that equipment more productive, and you're selling to other companies. The most important things are, number one, again, the executives need to have a growth strategy. Just not equipment, but services for B2B. Just not your current market, but a global market for B2B. Design thinking. We teach design thinking. As a professor, many of you teach yourselves. What people think is what they do. So you need to teach people how to do design thinking, how to innovate. It's very teachable. It's actually a lot of fun to teach. And this is a key thing that needs to be done for B2B or B2C, because it's all about specific users, specific use cases, helping the physician, for example, go through a patient's body pre-op and visualize the surgery is B2B. It's a use case, it's a user. And then doing the type of architecture design to leverage technologies to develop a solution. So, in answer to your question, absolutely. I think that it can be even more powerful in terms of B2B than B2C, because in B2B, you can talk with 5 or 6 end users and you can really deeply understand what needs to be done. In B2C, it turns out that you have to talk to dozens and dozens. It's actually more work to innovate sometimes for B2C than it is for B2B. Okay, thank you. 우리 최현철 대표님께도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 주로 이렇게 대기업 사례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이 스타트업에는 CEO는 아주 기업가 그 자체입니다만, 우리 이놈들 연구소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이런 사내 기업가 정신 또 기업가 정신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나 문화나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의 첫 직장이었고 마지막 직장이었던 것이 삼성이었고, 네, C랩에서 오랜 기간 있었기 때문에 C랩을 많이 모티브로 삼아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 출퇴근제라든지 다양한 복지 제도들을 삼성에 준하게끔 좀 C랩에 했을 때와 비슷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스타트업에 합류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의 대부분이 자기도 성장을 해서 창업을 하고 CEO로서 회사를 운영해보고 싶다라는 다들 그런 꿈을 갖고 저희 회사에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돈이 많은 회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다양한 경험을 단시간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뭐 경력과 상관없이 해외 출장이든 아이디어를 내는 것든 그런 것들은 직급하고 상관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이 사람들로부터 아이디어션이 나오고 그거를 구체화하게 되었을 때 향후에 저희도 작지만 또 다른 스핀오프를 통해서 그분들을 이제 창업자로 성장시키려는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자기는 단순히 직원이 아니라 창업자라는 정신으로 뭔가 생각을 하거나 발언을 할 때 해달라고 많은 요청을 하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센터장님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서 우리 새로운 C벤처 팀을 만들 때 때에 따라서는 외부에 있는 분들도 전문가들도 같이 이렇게 팀을 구성을 하는 거로 설명을 주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끝나게 되면 이분들이 일시적으로 일을 같이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 이후에 이제 별도의 회사가 되고 혹은 또 회사 안으로 들어온다든가 할 때 거기 뭐 인력 관리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은가요? 네. 뭐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많지 않은데요. 한 개 회사가 저희가 이제 육성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6명이 되는 인원이 이제 전자로 합류한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사례가 많아질 거를 대비해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를 좀 세부적으로 설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새로 외부의 창업자들, 그다음에 이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초기 벤처들, 저희가 이제
이미 그 자리를 잡고 있는 벤처들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스스로 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초기 창업자, 그다음에 이제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들을 주로 발굴해서 육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삼성전자의 사업 파트너가 돼서 아주 단시간에 성장하는 게 제일 그 중요한 목표이고 또 전략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미 이제 뭐 다른 그 회사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아주 세부적으로 뭐 간섭하거나 뭐 지도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 이제 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지원한다라는 이런 방침으로 가지고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닥터 마이어스. Yes. 아까 그 레거시 리더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존의 사업을 이끌어 오셨던 또 바로 또 이렇게 단계적인 성과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경영자들이 이런 새로운 혁신적인 사내 벤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경우가 많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좀 더 이렇게 방해를 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나 어떤 제도나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So what I described was somewhat different than Samsung. Samsung has a really interesting system where let many flowers bloom. It's a C-Lab. At my university, we have the same thing. We have over 400 companies being started at my university. And you never know which one is going to work. You just never know. But you know that you need to teach engineers about business and how to go to market. That you know. Now, when I work with large established companies, it's a very, very different situation. I'm not setting up C-Labs. I'm going to executive teams that are worried about the connected car, or they're worried about health outside of the hospital, or they're worried about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their core businesses. They're worried about very large disruptive trends, or they're worried about millennials flooding into the market who just don't want to buy their products. They want to buy something else. So if I go into an executive team, first of all, I won't get called into a company unless they're interested, because they know what I do. So I won't even go into a company that's not interested. When I do speak with executive teams, I say, look, let's just spend a day making a visit to your customers. So if it's B2C, let's go out to an interesting grocery store, such as Trader Joe's, or to Whole Foods in the United States, or I guess E-Mart here in Korea, and really see what the consumer trends are and how our products sit on shelf and how we're falling behind. If it's B2B, I say let's go to a construction site if it's heavy equipment, or if it's IBM, who I do a lot of work with, let's go to a high growth company that's worried about cloud computing and what they're doing with analytics and cloud services. In other words, get the executives out of their chairs, out of their meetings, and just spend literally 2 or 3 hours out in the world of their customers and have a serious conversation about what that means for their company in 5 years. So that's one trick I do. The other trick I do is I get people like this young man into the room. They make a presentation about their vision of the future, and then they leave, and then I have a conversation with the executive, and I say, now how can you resist that passion? That person is how you were 30 years ago. And if you don't support that effort, then he's going to leave your company. You don't want that to happen. So I have personal conversations with executives,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make them aware of what's happening in their own marketplaces. Don't read a report, go see it, if you can possibly do this. Go see it and feel it. 예, 이제 시간이 또 많지 않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발표하신 분 그리고 토론하신 분들께서 한 1분 정도씩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삼성처럼 큰 회사도 아니고 아주 작은 회사에서
퍼스트 스텝 이런 거 이 사내 벤처라든지 이 기업가 정신 이제 우리 사람들을 활발하게 육성하려고 하는 그 출발점 첫 스텝이 뭐가 됐으면 좋을지 간단하게 의견을 한번 주시면 각자 한 1minute. 네. For me. Yeah. So the first step you should do if you're a small or medium-sized business is take the engineers and take some of the marketing people and one or two salespeople and run them through a design thinking innovation class or boot camp. Just don't do engineering. Really think about fundamental improvements to serve their customers better. So that's the very first thing. That's probably the most important thing. I'll leave it at that. If you are close to your consumers or your customers and you innovate for them and just not do incremental innovation on what you have been doing already, that's the most important first step. And then have a readout to the executives of that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so they can see what has been learned and what might be done, and then everything starts from there. 예, thank you. 예, Yes. 우리 이전 회장님. 네. 제가 오늘 한 시간을 보니까 한 30분 정도 그 발표를 했던데요. 한 6년 동안 C랩에 걸어왔던 길을 다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최근에 다행스러운 게 저희뿐만 아니라 LG나 현대나 또 우리보다 더 빨리 그 벤처 육성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실천하시는 이제 기관들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제가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벤치마킹도 많이 오시고 정부 기관도 마찬가지고 여하튼 이런 움직임이 잘 자리 잡고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늘 사회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공시생들, 그다음에 대기업의 재수사무소에서 입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좀 바꿔서 어떤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창업의 문을 좀 두드리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먼저 시작한 그런 회사로서 좀 더 성공적인 모습 또 아주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서 이 청년들한테 새로운 꿈을 주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최 대표님. 네, 저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저 같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타트업들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기반으로 스핀오프한 회사들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소기업에서 스핀오프하는 제도들이 회사 내과 바깥에서 동시에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내에서는 이미 대기업은 극도로 도약기를 지났고 정책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을 장려하고 투자해야 되는 의무감이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이러한 대기업이 분사했을 때 뭔가 제도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내부와 외부의 도움이 있다라고 하면 좀 더 국내의 스타트업이 잘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약 한 90분 동안 비록 이 사내 벤처나 이 기업에서의 창의와 혁신을 다 다루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지만 중요한 여러 이슈들이 같이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논의를 통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우리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의 연계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은 특히 대기업에서의 어떤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끌어왔던 대기업에서의 어떤 내부 혁신이 굉장히 필요하고 따라서 이 사내기업가 정신의 이슈가 단순히 이렇게 신규 사업 개발을 한다는 거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기업의 문화를 바꾸고 가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 새로운 불길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들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할 때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생각을 마인드셋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어떤 그 스킬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도 마요 교수님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디자인 띵킹이나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한 그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논의도 많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으면 작은 대로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시작을 하는 것, 작은 스텝부터 한 스텝부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아마 오늘 삼성에서 하고 있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초창기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그 과정을 지금도 사실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성공에 이르렀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는 과정이고 각자 이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부분이고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은 누가 먼저 이렇게 성공 사례를 만들면 성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서로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이런 그 문화가 전체적으로 빨리 이렇게 불길처럼 퍼져나가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HR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커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런 주인으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을 때 아마 그 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 세션 함께 하셔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해 주신 마여 교수님 또 이 센터장님 그리고 최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이걸로 오늘 B1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